이른바 25만 원 지원법이 뭡니까? 그 정확한 법률명은 민생회복 지원법입니다. 네. 그런 것인데 전 국민에게 지금 네. 뭐 고금리, 고물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를 지급하겠다라는 법이고요. 예. 처음에 5월 달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네. 7월 달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를 해서 두 예. 가지 안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요. 총 예산은 한 13조 정도로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 넘겼는데 지금 쭉 그냥 여과 없이 쭉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국민의힘과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은 정부가 편성을 하는 거고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지 네. 예산 자체를 국회가 편성하면 안 된다. 지금 국회 만능주의냐 이런 식으로 하자면 앞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진두지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네. 상권 분립이 붕괴될 수 있는 반헌법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예.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 코로나19 때 2020년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이 가구당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뭐 3인 80만 원 가구당 투입이 돼서 12조 1천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네. 2021년도에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때는 반대로 전 국민에 대한 지원이 비판이 좀 있어서 소득 하위 80%가 들어가서 8조 6천억 정도의 공적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을 보자면 2010년경에 서브프라이즘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네.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중소기업들한테 패스트트랙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대출 형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신 패스트트랙이라 그래서 이런 심사를 요건을 확 낮춘 것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IMF 정도인데 그쵸. 자 그러면 코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IMF 이렇게 뭔가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왔을 때나 우리나라는 전 국민 혹은 기업들에게 이러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인데 지금 사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타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없는데 지금 좀 사실 좀 뜬금없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 이제 서울에 와서 혼자 그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이 네, 냉면. 냉면이 16,000원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보통 냉면을 좀 좋아합니다. 보통 어디서 드셨습니까? 아주 뭐 상호명을 말할 수 없게 얘기하니까 보통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000원에서 11,000원인데 네, 50%가 오른 것 같아요. 예. 16,000원이에요. 네. 저는 여기에 철저한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경제 정책인데 네. 소득을 올리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동시에 물가도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치를 무시하고 인건비만 올려놓으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또 그 채용을 못 해가지고 네.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고용을 못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원인이 지난 정책에 이러한 원인이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혹은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뭐 것이든 미시든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어렵다 그래서 야 돈을 주자 마치 뭐 이런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나 초콜릿 줘. 네. 그렇다고 우리가 초콜릿을 다 줍니까?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아이스크림 줘. 또 아이스크림을 다 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네, 안 되죠. 삼시세끼 밥을 먹이고 아이한테 어떠한 생활 습관을 길들이는 예. 그러한 교육을 하는데 경제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25만 원, 35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좀 나라를 네.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망칠 수가 있다. 어린이한테 초콜릿만 주다가 네. 아이가 소화비만에 걸리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다는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 희한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예. 네. 이재명 대표가 법안을 냈을 때는 비용 축에서 그러니까 법안을 냈을 때는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데 맞죠. 이재명 의원이 법안을 냈을 때는 비용 축에서가 25만 원씩 내서 각각 12조 8천억이었습니다. 12조 8천. 예, 근데 서영교 의원이 냈던 비용 축에서는 13조예요. 예. 13조 3천이에요. 서영교 의원이 1조가 더 많은데 좀 희한한 거는 이재명 국민의 아는 전 국민 대상이었어요. 네. 서영교 의원은 그나마 전 국민에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뺀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왜 서영교가 1조가 더 많냐? 네. 외국인을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당수를 들어가니까 이게 예. 1조가 더 드러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결국 최종안은 서영교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외국인까지 포함시키는 걸로. 와. 아니 우리 코로나19 때 공적 자금 투입했을 때는 외국인 제외하고 해서 12조인데 네. 지금 외국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1조가 들어간 건데 예.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적인 조치, 뭐 응급 의료나 이런 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의 이러한 그 소비 비용까지 조치를 해야 되나 이러한 정책적인 비판을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안 그래도 외국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변호사님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인가요? 그때 한 네. 번에 16.4%인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16.4%를 올리니까 그때 아마 정책실장인가 그 네. 장하성 네, 시장인가 장하성. 그분이 말씀하신 게 나도 놀랐다. 네. 네. 아니 본인들이 올려놓고 나도 놀랐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네. 16,000원짜리 냉면을 먹었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 집 나네요. 오시면은 제가 그 냉면 육수 사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 면프라고 해드릴게요.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과 시도지사 협의회, 그 다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안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률안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강제를 해서 헌법이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으로 재정적, 경제적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25만 원 지원법이 이제 지난 2일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노란봉투법도 오늘 이제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될 예정인데 이게 제2 요구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하면 해당 법안이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가 그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국회가 제2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상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정치의 이런 구조상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 법안 이외에도 지금 협상을 하지 않은 모든 법안은 폐기 수순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예. 각종 뭐 특검법이든 혹은 이러한 뭐 25만 원 지원법이든 노란봉투법이든 네. 협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정치 구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높아시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25만 원 지원법 저도 이제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의 재정이 지난 정부 들어서 거의 1000조 국가 부채 1000조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600조에서 1000조가 넘은 상태고 굉장히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었는데 이 25만 원 지원금 역시 저도 이제 국가의 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그 돈 왜 나 안 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한 후에 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꽁돈 준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네. 제가 창피하지만 네. 코로나를 제가 굉장히 일찍 걸렸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기억에 거의 60만 원, 70만 원 저한테 줬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 돈으로 치킨 많이 사 먹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네. 그 돈을 그렇게 막 줬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제 국가에 세금 많이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이제 국민들한테 충분히 이제 소구력이 있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제 재정 안전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네. 좀 짚어볼게요. 이 노란봉투법이 이름은 유명한데 대체 무슨 법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 노란봉투법인 거예요? 예, 이것이 뭐 예전에 뭐 쌍용 자동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 국가가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이 나왔어요. 네. 몇 억을 이제 10몇 억을 40몇 억인가 30몇 억을 배상하라. 47억. 47억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나왔다가 네. 나중에 대법원에서 좀 깎여서 뭐 30몇 억으로 나왔는데 네. 이때 이제 이 금액이 많으니까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조합원들이 돈을 모았다. 앞으로는 이런 배상이 없도록 하자 해서 노란봉투법인데 예. 자, 이 법은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만약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 수 있는 전 세계 유례 없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계약,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이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용자의 조건 또 근로자의 조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이 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네. 현대자동차가 사용자고 네. 그의 근로자는 현대자동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이죠. 정직원들. 네. 그런데 하청업체가 있고 또 하청에 하청이 있고 하청에 합청이 있잖아요. 네. 이 아래에 있는 모든 하청업체의 직원들도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 삼성전자의 하청의 직원들도 삼성전자의 직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 안 하면 그 중간에 있는 합청 업체들의 책임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망 경영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금전을 안 주고 지급을 안 한 다음에 야, 어디 본사에 요청해. 본사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네. 삼성전자에 요청해, 현대자동차에 요청해 이렇게 좀 그 근로 문화 형태가 좀 그냥 그 문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언론에 많이 나온 문제인데 예.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 혹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에 대해서 또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예.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예. 그때 직원들이 직장을 폐쇄하고 뭐 타이어 다 불태우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손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결국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회사를 노동운동을 하면서 회사의 집기를 때려 부시던가 회사 정문을 폐쇄해가지고 공장에 못 들어가게 해도 회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자 이제 그럼 두 가지를 복합해 볼게요. 예. 현대자동차에 하청업체가 있어요. 또 하청에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 직원들이 뭔가 불만이 생겨서 현대자동차의 본진을 쳐들어갑니다. 예. 본사를 가요. 나도 나도 근로자다. 너네가 우리의 사용자다. 근데 거기에 진을 친 다음에 공장 자체를 막아요. 네. 현대자동차의 직원도 아니고 예. 그 하청이나 다른 업체에 관련된 직원인데 그럴 경우에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면 이 현대자동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도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네. 이거는 정말 그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약간 그런 노동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보고 이러면 가장 첫 번째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외국 기업들이 일단은 다 빠져나갑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해리슨하고 지금 트럼프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만 네. 결국 중국에 있는 제조업, 중국에 있는 뭐 통신업을 견제하는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그 반사이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인데 예.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그 후보가 당선되면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법이 통과된다. 야 대한민국 노동 환경 좀 이상해. 그러면 일본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만이 이익을 보던가.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관점에서 보면 좀 안 좋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법이 나왔겠냐.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일단 첫 번째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합법적인 파업이 일어났을 때 예. 그 법률 전문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합의를 끌어내거든요. 네. 그 합의에 또 서로 이제 소송 제의 안 하는 걸로 다 써 있어요. 네.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런데 그럼 쌍용차 사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쌍용 자동차의 그 근로자들이 지금 민주노총에서 탈퇴했어요. 예.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부에서 탈퇴했습니다. 맞아요. 왜냐? 예. 그때 사태에서도 모든 조합원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다 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금속노조의 강성분들이 투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기에도 그리고 그 투쟁이 너무나 심각해서 막 경찰이 헬기를 타고 맞아, 가면서 맞아. 체류액 예. 뿌리고 막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쌍용차에서도 야 이거 일부 근로자들하고는 협의가 다 됐어요. 네. 협의가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도 안 되고 하니까 본인들의 손해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마치 쌍용자동차 사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근로 환경에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노란목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